코 비주 개방하고 속으로 인중살 밀어 넣어서 속에서 꼬매는 방법은 어떨까요? 코 아니라 흉터 안 보일 듯. 입꼬리는 안면거상으로 끌어올리면 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의사들도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용기 있게 먼저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뭐 했는데 아니어가지고 이제 된통 이제 이론과 현실이 다른 거죠. 이런 생각들의 시행착오를 겪어온 게 의학이고, 그거를 실증적으로 이제 결과로 보여주는 게 이제 정립이 된 이제 의학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여러 시도들이 있어요. 의사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조금씩 변형을 주면서 시도를 하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그 시술법, 수술법 이런 것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 뭔가를 할 때는 굉장히 비난, 반대 이런 것들에 겪게 되고 그 결과가 스테이블하게 나오고 실증이 되면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이거 좀 말 되네 라고 또 쳐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의학의 역사가 그래요. 코로나가 이제 한참 돼서 지금 막 백신도 여러 번 맞았잖아요. 우리 뭐 3번 정도씩 맞았고 지금 뭐 4차 백신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나온 그 의사들이 보는 그 논문을 좀 보니까 백신을 맞아서 코로나가 안 걸리는 그 그러니까 예방 효과라고 하는 게 뭐 20%, 30% 원저리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과 이제 뭐 중증으로 가는 경우 또는 사망하는 경우는 굉장히 낮아지긴 하는데 예방 효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높지 않다. 그 원인은 뭐 여러 변이들 때문에 그렇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백신 맞았던 거는 최초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그 바이러스 유전자형을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막 여러 번 변이가 있었잖아요. 뭐 계속해서 변이는 있고 우리 기억에 좀 남는 거, 뭐 델타 변이 이런 것들이 꽤나 좀 맹위를 펼쳤고 또 오미크론 그래가지고 또 한바탕 난리를 쳤죠. 우리나라도. 그러다가 최근에 또 무슨 하위 변이가 또 나왔고 또 무슨 뭐 이름도 이상한 테트라 머식인가? 뭐 그런 변이가 또 나왔다고 해서 아마 8월 달쯤 또 한바탕 감염 사례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이렇게 변이가 계속 되는 동안 문제는 이제 일반적인 바이러스나 균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독성은 약해지고 전염력은 강해지는 성향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우리 감기 같은 거죠. 감기 그냥 걸리면 감기 걸렸나 보다 하잖아요. 근데 옮기기는 또 잘 옮기죠.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데서 아기 하나가 감기 걸리면 한 달 지나면은 그 반 애들이 다 걸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전염력이 굉장히 빠른 또는 광범위한 그런 바이러스로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그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주변에 보면 또 걸리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근데 뭐 이제는 뭐 한 일주일 쉬다 나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또 시간이 흘러서 얘기가 나올지. 그러니까 이런 시행착오들을 겪는 게 의사들의 일이고 그게 의학의 역사예요. 또 과학의 역사이기도 해요. 뭐 이런 데는 여러 정치, 종교, 문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기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나라마다 지금 정책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처음에 바이러스가 처음 나왔을 때 대만 같은 경우는 아예 해외 입국을 막아버려서 막았고 뉴질랜드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백신을 누구보다 빨리 맞아서 어느 정도 그 위기를 넘겼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봉쇄 정책을 펴고 있죠. 지금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요소와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완전하게 우리가 이걸 알 수 없으니까 이런 시도들을 하고 나름의 이제 논리 또는 정치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국가 간의 차이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성형 수술도 지금 제가 뭐 광대 수술 한 20년 가까이 해왔지만 뭐 턱 수술 그렇게 해왔지만 최초에 배웠던 때랑 지금 내가 하는 방법을 보면은 뭐 큰 틀에서는 뭐 광대 줄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세세한 디테일들은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고, 실제로 옛날에 하던 거 지금 안 하는 것도 있고, 옛날엔 안 하던 거 지금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방법, 생각 안 해보지는 않았을 거고, 또 의사들이 시도도 해봤지만, 그 흉터나 이런 효과나 이런 면에서 그렇게 환자들한테 권할 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안면 비대칭 있다. 그럴 때 도수 치료 받거나 한의원 가서 뭘 하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난 효과 없다. 이런 분도 있고요. 또 보약 먹으면 기운이 난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비타민 먹으면은 나는 되게 다음날 건강한 것 같아. 이런 분들도 있고 저처럼 뭘 먹어도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약간 그런 것들처럼 문헌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가 있다와 실제로 효과가 있다 이거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정도도 다르죠. 그래서 그런 효과와 부작용 사이에서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하고 환자 개개인의 경험으로 그걸 판단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과학, 의학이라고 말하려면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매체들이 워낙에 다양해지고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들이 너무나 범람을 하다 보니까 누구는 이러던데 누구는 저러던데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저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환자분이 생각하면 이런 방법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 그 똘똘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사 집단이고 그 중에서도 성형외과 하는 사람들은 개 중에 또 좀 더 똘똘하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 100년 이상 많은 전 세계 내노라는 똘똘이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환자분의 이런 생각들 그 중에 그 똘똘한 사람 중에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막 문헌을 찾아봤더니만 1970년도에 누가 벌써 생각하고 해봤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실 수 있고 말씀 주시는 것도 좋은데 의사들이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 있어요. 또 해본 방법도 있고 근데 이게 효과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입꼬리를 안면거상으로 올리면 되고 입꼬리를 안면거상으로 올린다. 안면거상 아무리 해도 입꼬리는 안 올라가요. 그래서 입꼬리 수술이 나온 이유가 안면거상으로 제 아무리 당겨놔도 입꼬리는 안 움직이기 때문에 안면거상 말고 입꼬리 올리는 수술이라는 게 따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도는 해보지만 그 효과가 없다 또는 미미하다 이럴 때 우리는 또 새로운 방법을 찾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의사들한테 좀 맡겨놓으시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환자분이 이것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귀족 수술 후 눈 밑 꺼진 부분에 자가지방을 주입해도 보형물에 영향은 없을까요? 귀족은 여기잖아요. 눈 밑은 여기고. 크게 영향은 없어요. 지방 위에, 귀족 수술한 위에도 지방을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보형물이 있는 데다가 지방을 넣지만 않으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크게 상관없다라고 답변을 좀 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블로그 포스팅 내용이 도움이 많이 돼서 궁금한 점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2주 전에 안화 및 광대 골절로 재건 수술을 하였는데 설명해 주신 인프라오비탈 러브의 위치 부분의 감각이 수술 전에는 있었는데 수술 후 감각이 사라져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수술해 주신 의사 선생님께서는 신경 손상도 별로 없었고 수술은 매우 잘 되었다 하셔서 걱정 말라고 하시는데 수술 전에 있던 감각이 수술하고 나서 없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수술하면서 신경이 끊겨서 그런 걸까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 수술 전에 이상이 없었다. 그러면 수술 중에 다칠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하지만 그 사실 의사들도 일부러 다치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뼈가 신경을 누르고 있다가 신경을 누른 거를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고 이런 과정 중에서 신경이 또 자극을 받거든요. 그런 경우에 신경이 돌아오는데 좀 더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아나미 신경이 의외로 두꺼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두꺼운데 두께로 보면은 그냥 이어폰 줄 정도 되고요. 그거보다는 우리 핸드폰 충전하는 충전기에서 나오는 USB 꽂는 선 있죠. 그 두께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 신경을 뭐 끊어먹을 의사 선생님들은 거의 없는데,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이게 3차원 공간에서 이런 구멍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요 사이로 어떤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요 구멍이 있는 데서 막 깨졌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찌그러진 거를 맞추는 과정에서 신경은 더 낑기거나 조금 그럴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인프라오비탈 러브가 닫히는 이유 기전인데, 사실 이거는 뭐 누구도 몰라요. 근데 아마 수술해준 선생님이 괜찮다, 수술할 때 괜찮았다 라고 얘기하시면 믿으세요. 제가 볼 때 그거 끊어먹고서 괜찮다, 잘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은 별로 없고, 설사 실수로 또는 뭐 수술하다 어쩔 수 없이 끊어먹었다 하더라도 수술 중에 신경이 낑겨서 어쩔 수 없이 신경이 조금 지금 그럴 수 있다, 조금 지켜보자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뭐 끊어먹고 멀쩡하다, 잘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주면 이제 좀 큰 붓기 빠져서 조금 뭐 지낼만 하실 텐데, 이거 신경 돌아오는 게 말처럼 그렇게 바로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몇 개월 좀 기다려서 조금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인터넷 찾아본다고 달라지는 거 없고요. 정상적으로 식사하시고 잘 움직이고 먹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조금씩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이 드실 거라고 저는 믿고 그럴 거라고 기대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마지널 맨디블라 너브 브랜치 손상 시 4개월 뒤 특별한 재활 치료도 없이 호전되고 있는 환자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그럼 굳이 신경과가 가지 않고 지켜봐도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신경과 쪽에서는 골드타임을 최대 3개월로 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4개월 뒤 사진을 봐도 여전히 입술이 따라가지 못하는 건 보이는데 적극적 치료 없이도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인가요? 사실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수술하는 조작 중에 이제 운동신경이 손상을 받을 수 있는 조작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침샘 제거 이런 하는 수술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왓슨스 튜머라고 그래가지고 이 이하선 귀 밑샘에서 제일 많이 생기는 양성 종양이 있어요. 암은 아닌데 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수술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하선 제거하면서 종양 제거하면서 이 안면부에 가는 얼굴 신경 5가지가 다 건드려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수술을 뭐 제가 한 거, 뭐 남이 한 거, 뭐 교수님이 하시는 거 옆에서 도와준 거, 또 환자들 이렇게 지켜본 바에 의하면 수술하고 나면은 무조건 신경이 멍청해져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어떤 우리가 신경을 손상을 줄 수밖에 없는 어떤 조작이 가해졌다라고 했을 때는 신경과에서 말하는 3개월이 골든타임이라는 거는 스테로이드 펄스 테라피라고 그래서 그렇게 다친 수술 직후에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때려요. 그래가지고 신경이 더 손상받지 않게. 그 다음에 뭐 자극치료, 신경 자극치료로 막 하는 게 있고요. 근데 대부분 안면윤곽 수술이나 어떤 미용 수술을 하면서 그렇게 신경이 완전히 다칠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뭐 과도하게 땡기거나 아니면 피가 많이 났거나 이런 경우에만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여러 번 수술하면서 뭐 어떻게 됐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염증이 났거나.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스테로이드 테라피나 신경 뭐 자극 치료 이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수술할 때, 미용 수술할 때 스테로이드를 쓰거든요. 마취할 때 쓰고, 마취 깨고 쓰고, 수술한 다음날 쓰고, 그래서 펄스 테라피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신경 자극 치료는 사실은 그냥 정상적으로 운동하시라는 그 조언이, 저는 그 신경 자극 치료랑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뭐 이런 마비 증상이나 이런 느낌이 좀 다른, 왼쪽 오른쪽 근육 움직이는 게 다른 분이 있으면 저는 입 운동 열심히 하라고 시켜요. 아에이오를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몇 달 지나고 보면은 점점 돌아오는 게 보여요. 감각신경하고 다르게 운동신경은 한 번에 확 돌아오지 않고요. 찔끔찔끔 서서히 돌아와요. 그리고 그 시간도 감각신경에 비해서 굉장히 더뎌요. 그래서 불안하면 신경과 가보시라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죠.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수술한 환자라면 제가 알지만, 제가 수술하지 않은 환자가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솔직히 신경이 진짜 수술하면서 다쳤는지 뭐 피가 고였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인터넷에 물어보시거나 인터넷 백날 뒤져봤자 본인 얘기는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일반적인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닐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대학병원 신경과 가셔서 신경 검사 받아보시면 손상 정도를 수치화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결정하시는 게 낫지. 뭐 신경이 손상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인터넷 정보 찾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신경과 가세요. 대학병원 신경과, 신경외과 아니고요. 신경과 가서 신경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냥 객관적으로 수치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을 하시라라는 게 제가 뭐 환자분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이지, 뭐 내가 이랬다 내가 저랬다 나 이런데 어떤데 이렇게 백날 말해봤자 제가 뭐 신경이 어떻습니다 안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은 잘 못 드려요. 다만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얘기가 내가 얘기가 아니니까 그 얘기에 안심을 하기도 조금 웃기고, 그 얘기에 또 안심을 안 하고 또 불안한 것도 웃기고, 그러니까 서로 시간 낭비니까 그냥 신경과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안 했던 환자고요. 그냥 2분동만 열심히 하세요 라고 했을 때 4개월 지났을 때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들이 조금씩 조금씩 보여서 지금은 큰 문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이 사실은 오늘 방송 중에 제가 제일 좀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다가 그 닥터 김사부라는 걸 보면서 제 그냥 일기장처럼 쓴 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선의 경계. 이게 뭐냐면 상처 외면의 시대. 실리를 챙길 수만 있다면 타인의 상처쯤 어찌돼도 상관없는 사람들. 특권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타인의 아픔 따윈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상처조차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현실로부터 또는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자기 방어라는 이름으로 외면하고 있으니, 뭐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보고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현재 선생님께서는 그 결론에 다다르셨는지 궁금합니다. 호구당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싸우는 것 또한 제 스타일이 아닌데 이런 갈등 상황에 놓여질 때마다 굉장히 괴롭네요. 알고 지내던 사람과 그럴 때는 특히나요. 인생이 그래요. 살면서 이런 일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알면서 당하자니 억울하고, 그러자고 싸우자니 또 그것도 좀 그렇고, 그런 경우 있죠. 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옛날에 어떤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장님, 어, 오늘 그만둘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그냥 뭐 집안일도 있고, 뭐 힘들어서 그만둘래요. 아니, 왜? 좀 생각해보고 얘기하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안 나오더라고요. 옛날 얘기예요. 진짜 오래된 얘기.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그래, 뭐, 그동안 고생했고, 뭐 이래. 이러고서는 이제 문자를 그때 보냈었죠.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노동부에서 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봤더니, 어, 제가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뭐 불법, 뭐라지? 그, 뭐지? 퇴사를 시켰다고? 해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노동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나는 그 친구가 안 나온다고 해서 잘 지내라고 했는데 왜 내가 해고한 한 거냐. 뭐 그랬더니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웃기잖아요. 그죠?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황당하죠? 그래가지고, 야, 이걸 싸워야 되냐?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러면서 물어봤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뭐, 노무사?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문제를 이제 물어봤더니, 노동부에 신고했을 때는 무조건 노동부는 근로자 편이래요. 그래서 적당히 합의 보고 끝내래요, 노무사가. 그래서, 아니, 합의를 내가 뭘 한 게 있어야지 합의를 보지.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고민됐던 게 딱 그런 상황이죠. 야, 이걸 한번 피 터지게 싸워봐?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아우, 그거에 또 시간 들이고 어쩌고 해서 나한테 얻어지는 건 뭐야. 그래도 그동안 일한 애, 뭐,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고생했다 생각하고, 막 얼마 주고 끝내자. 뭐 이런 생각이 두 개가 양립을 하죠. 그래서 그냥, 뭐 대충 얼마 주고 끝냈어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3짜리 아이가 수능 끝나고 와서 코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그러고 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코 수술을 하고 이제 뭐 경과도 잘 보러 오고 결과도 괜찮았고 그리고 실밥 뽑는 날 실밥을 딱 뽑아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실밥 뽑고 나서 원장님 면담을 좀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 그래서 진료실에서 무슨 일이야? 뭐 때문에 그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 저 미성년자인 거 아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 너 수능 끝났잖아. 고3이잖아. 그랬더니 그쵸? 저 미성년자죠. 그래서 근데? 그랬더니 그러면 미성년자 수술할 때 동의서는 부모님 동의를 받으셔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 이랬어요. 엄마 모르셔? 그랬더니 엄마 모르게 수술한 거야? 그랬더니 아니 엄마 아세요. 아니 근데 뭐가 문제지? 그랬더니 어쨌든 선생님이 미성년자 수술하면서 수술 동의서를 보호자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불법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래? 그때 뭐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뭔지도 몰랐어요. 뭐지? 뭐지? 뭐 이러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또 부랴부랴 찾아봤죠.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그랬더니 그래야 된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경찰서 가서 뭐 이렇게 고발하면 뭐 제가 불법 의료 행위 한 거가 된대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친구 요구 사항이 그랬어요. 수술비 돌려달래요. 그래서 어이도 없고 이러면서 그냥 또 달란다고 주기도 짜증나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엄마 오시라고 그래. 엄마 드리더라도 엄마한테 드려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오셨길래 어머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미친놈 정신 나간 놈 막 이랬더라고요. 어머니는 좀 말이 통하나 보네. 이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죠. 아유 정신 나간 놈 미친놈 선생님 죄송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래도 엄마랑 얘기나 좀 통하는구나 이랬어요. 근데 어머님이 맨 마지막에 가시면서 계좌번호 여기니까 여기로 보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런 일들 살면서 투성이죠. 너무나도 그런 일들 많고. 근데 이게 웃긴 거죠. 우리는 그런 어떤 제도의 법의 빈틈을 이제 찾는 거고요. 그런 거를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그거를 또, 어, 뭐랄까, 요령이랍시고 인터넷에 공유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뒤통수 맞을 수 있는 상황이죠. 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2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친구가 있었어요. 수술해달라고. 그래서 수술하지 말라고 2년 동안 말렸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안 해주면 딴 데 가서 망가뜨릴 수도 있잖아요. 딴 데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오면 어차피 또 재건하러 선생님한테 와야 되는데 왜 저 수술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안 해주는 건데 그랬더니 선택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선택을 하래요. 그래서 뭘? 그랬더니 선생님이 해주던가 아니면 내가 그냥 어디 가서 뭔 짓을 하고 와가지고 잘못되면 원장님이 그때 또 재건을 해주던가 선택을 하래요. 그래서 그냥 그때 생각이 그랬어요. 아니 굳이 이 친구 뭐 사각턱 자르는 수술이요? 그래서 굳이 이 친구 뭐 2년 동안이나 이렇게 나한테 올 정도면 딴 데 가서 잘못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좀 해주는 게 낫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술을 해줬어요. 수술을 해주고 나서부터는 이제 뭐 별별 이제 소리를 다 하는 거죠. 뭐 잘못 꼬매놓은 것 같다느니, 뭐 근육을 잘라놨다느니, 뭐 신경을 잘라놨다느니 온갖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신경이 잘린 것 같다고? 그러면 신경과 가서 검사 받아와. 근데 검사 받아왔는데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멀쩡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괜찮잖아.
왜? 그랬더니 뭐 그때부터는 뭐 근육을 여기를 뭐 자기가 뭐 잘라놨다느니 아니 나 그런 적 없는데 왜 너 혼자 그런 생각하니?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저를 괴롭히는 거죠. 별별 얘기 다 하면서 뭐 실장님이 자기한테 뭐 반말을 했다는 등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이제 나중 되면. 그리고 뭐 자기 수술하는 동안 자기 가방에 있는 사탕을 훔쳐갔다는 등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진짜. 그래서 진짜 사람 정말 싫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결국엔 무슨 일까지 있었느냐면 그 친구가 이제 뭘 이제 저를 괴롭히려고 뭔 짓을 다 하다가 안 되다 하니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상담비인가? 그거를 그 2년 저한테 왔었다 그랬잖아요. 2년 동안 저를 왔었는데 한 번인가 상담비를 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0,000원이었거든요. 그때 뭐 재상담 비용이라고 10,000원 받았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 왜 현금 영수증 안 끊었냐고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세청에 신고해. 내가 잘못한 거고 우리 직원이 실수한 거니까 그건 내가 뭐 벌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진짜 국세청에 신고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국세청에 신고하면 5,000원 벌금 내야 되거든요. 신고 안 한 금액의 반. 그래서 5,000원 벌금 냈어요. 나중에 그렇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 뭐랄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죠. 뭐 근데 뭐 최근에 있었던 뭐 박 원장님 얘기도 그냥 뭐 맘 같아서는 그냥 어떻게 해버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굳이 시끄럽게 일만 들어 귀찮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또 뭐 어떤 날은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뭐 다 싸우려고 덤벼봤자 소용없는 거고 내가 더 힘든 거고 뭐 이런 느낌으로 살아요 저는. 근데 그냥 나이 먹으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호구당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호구당할 필요는 없고 진짜 뭐 내가 당당하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뭐 막 부딪혀서 싸워서 모든 걸 걸 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 이제 배운 건 뭐냐면 그래봤자 나도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시간이 뭐 짧게 걸리진 않아요. 오래 걸리긴 하지만 뭐 정당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세상의 판단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굳이 막 싸움닭처럼 달라들기도 싫고 그렇다고 호구당하기도 싫고 딱 그 중간에 있지 뭐 맘대로 하세요. 저는 뭐 부처님입니다. 이런 거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뉴스 보면서도 이제 그런 그 일이 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알츠하이머 핵심 연구 조작 의혹 뭐 이런 기사가 얼마 전에 떴어요. 16년간 정복 노력 물거품 되나 기사 제목이 이렇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게 있다고? 치매를 유발하는 어떤 게 뇌세포에 쌓이는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그런 단백질이 신경세포에 쌓이면서 이제 치매가 유발된다. 이렇게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논문이 처음에 나온 이후에 2,300건이 넘게 그 논문을 이용해서 그 베타 아밀로이드를 이제 잡아보려고 전 세계 의과학자들이 다 덤벼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연구비가 이제 투입이 됐고 16년 동안 그 베타 아밀로이드를 잡아보려고 엄청난 제약회사 바이오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노력을 했죠. 그런데 최근에 이게 첫 그 논문이 데이터 조작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현욱 과학과 소통 대표라는 분이 이제 이런 글을 쓰셨는데 전 이 글을 되게 좀 가슴 깊게 봤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런 상황을 의학 산업 복합체가 자체 권력화한 탓으로 보는 시각은 흥미롭다. 알츠하이머 주식회사, 대마불사가 된 어떤 가설,
지난해 아메리칸 사이언티스트 8월호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다. 아밀로이드 가설에 너무나 많은 사회적 자본이 집중된 탓에 이제는 실패를 선언할 수 없게 돼버렸다는 취지다. 필자는 이후 존스 홉킨대 출판부에서 미국의 치매, 불건강한 사회에서의 뇌건강이라는 책을 낸 데니얼 조지와 피터 화이트하우스 박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논문이 나왔어요. 치매는 베타 아밀로이드 때문이다 라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의학, 산업계, 이런 어떤 재정적, 이런 정치적, 이런 것들이 그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치료약 개발에 엄청난 자금을 때려 부었고, 돈이 돼야 연구비를 딸 수 있잖아요.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 돈 들여서 연구를 못 하거든요. 왜냐면 연구비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실험 하나 하는데 드는 돈이 몇 천만 원인데 그거를 몇 년간 계속 할 수 없잖아요. 동물 실험 하나 하는데 쥐 실험 하는데도 한 2천만 원 들고요. 원숭이 실험 이런 건 억 단위로 들어요. 영장류 실험은 토끼 이런 거는 한 몇 천. 그다음에 뭐 원숭이나 뭐 침팬지 이런 거는 뭐 10억 이상 들어요. 사람한테 임상까지 해야죠. 그건 500억 단위로 들어요. 지금 뭐 FDA 승인 받다 그러면 보통 한 1,500억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이 들여야 임상 연구라는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 임상 연구를 해서 얼마 전에 FDA에서 승인을 내줬어요. 아두카누맙이라는 약을 승인을 해줬어요. 조건부 승인이죠. 그래서 아두카누맙이라는 약이 FDA 승인을 받고 치매 치료제로 시판이 됐어요, 실제로. 근데 문제는 이 약이 시판이 되고 나서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취소됐거든요. 현장에서는 알츠하이머 사례는 실제로 여러 요인이 복합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증후군의 한 측면, 아밀로이드를 공격해도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 이런 일은 그러면은 뭐 막을 수 있는 건가? 전 막을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돈이 가는 곳에 연구 자본이 그 연구비가 국가에서 주는 R&D 자금들도 주고 또 제약이나 어떤 펀드에서 주는 자금도 들어가죠. 근데 이런 일들이 그러면 지금에만 있었냐? 아니면 옛날에는 없었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동설, 천동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지구가 도냐, 뭐 태양이 하늘이 도냐, 뭐 이런 거. 이게 처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시절부터 천동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가 처음 나오고 우리가 천동설을 다 믿게 된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 영향도 있지만 종교적인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구가 중심이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기독교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던 시절에서는 이 세상을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니까 지구가 중심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과학하고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다 천동설을 인정해줬고 또 그 당시에 최고의 철학가, 과학자 어쩌고저쩌고 뭐 다 해 드신 분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그분이 그걸 주창했으니 우리 교수님이 그랬는데 뭐 이러면서 아인슈타인이 그랬으면 그 논리를 깨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 뭐 양자역학도 아인슈타인하고 닐 보어랑 엄청 싸웠거든요. 그 코펜하겐 학파랑 전통 역학파랑 아인슈타인이 속한 엄청 싸웠어요. 근데 양자역학이 엄청 싸울 때 뭐 아인슈타인이 그랬거든요. 개소리라고. 근데 지금은 인정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어떤 정치적 또는 종교적 또는 어떤 분위기, 과학적 지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철옹성처럼 단단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가 1473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고 주장을 처음 했죠. 그리고 디코 브라에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천문학자이자 점성술사래요. 이 사람이 눈이 무지하게 좋아가지고 망원경도 없던 시절에 막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별을 관찰한 걸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엄청난 1,000개가 넘는 별과 행성의 운동을 기록해 놓은 분이고요. 그 다음에 케플러라고 들어보셨죠? 케플러 방정식 들어보셨죠? 이분이 브라헤라는 디코 브라헤라는 사람의 제자로 들어가요. 그래서 디코 브라헤가 이렇게 관측해 놓은 것들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내요.
그래서 케플러 방정식이 그때 나와서 근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주를 이해하는 어떤 공식으로 행성의 세 가지 원리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 인정을 받고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그 다음이 이제 지동설을 이어받은 학자가 갈릴레오 갈릴레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코페르니쿠스는 달걀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 종교 재판까지 갔던 사람이잖아요. 너 지구가 돌아 지구가 돌아 하늘이 돌아. 이것도 종교 재판까지 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늘이 돕니다. 그리고서 나와가지고 목숨은 부지해야 되니까. 그러고서는 그래도 지구는 돕는데 뭐 이러고서는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이게 옛날에도 계속 있었고 역사잖아요. 그런 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념이 있다면, 그리고 그게 옳다면 지키세요. 하지만 세상과 싸우지는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있죠. 좀 불합리한 일들 많죠.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진짜 웃긴 짓이다. 이런 거 많죠. 근데 그게 우리가 나라가 어린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영국이라는 나라는 500년 동안 싸워오면서 이렇게 싸워왔고 우리는, 근데 우리나라는 근대화된 게 1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라가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00년 산 나라가 있고 성장한 성인의 나라가 있고 100년 된 애기의 나라, 청소년의 나라가 있으면 청소년은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좀 천천히 그냥 세상에 약간 순응하면서 사세요. 너무 파이팅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고 나이 먹으면서 깨달은 건 그거예요. 옛날에는 저도 그게 안 됐어요. 막 되게 깐깐하고 막 쌈딱처럼 달라들고 싶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아요. 나이 들면서 이게 뭐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반대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뭐 근거를 들어보고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논쟁하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내가 말한 그거를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막 열받고 속상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뭐 내가 맞으면 뭐 세상이 시간이 역사가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겠지. 또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흑백 논리 되게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계속해서 바뀌는 거는 회색이더라고요. 점점 더 회색으로 돼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한테 그냥 뭐 조금 더 살았으니까 한마디 드리면 어 타인에게는 회색으로 대하세요. 하지만 자신에게는 흑백으로 대하세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엄격하고 타인에게 조금 뭐랄까 회색으로 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성소수자 예를 들면 뭐 그런 분들. 근데 얼마 전에 뭐 광화문에서 뭐 이렇게 시위 같은 걸 했대요. 엄청난 사람들이 가서 욕을 했대요. 뭐 태극기 부대인가? 거기 가서 막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랬대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그들의 생각을 저는 뭐 인정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 그들은 그렇다면 그럴 수 있어. 근데 나는 아닌데? 뭐 그들의 얘기가 맞다고 나까지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들을 인정해 주는 거는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무조건 광대 많이 줄인다고 얼굴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10년째 떠들고 있거든요. 근데도 계속 줄여오잖아요. 그럼 화나고 답답해야 되잖아요. 처음엔 좀 화나고 답답했어요. 왜 말 안 듣고 저러고 올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말린다고 되겠어? 줄어들고 싶어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내 자리에서의 내 역할은 계속해서 이거는 좀 무리스럽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내 역할 아닐까. 거기에 나는 내 자리는 거기다 라고 만족하고 마는 거지. 막 그래도 그 줄인 의사를 보고 이런 나쁜 새끼 네가 의사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단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길 바래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HA 필러가 아니라 칼슘 필러여서 수술로 물리적 제거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뭐 이런 필러들 있죠. 안 녹는 필러. 그런 것들은요, 그냥 두고 수술하는 게 맞아요. 그냥 두고, 그 다음에 수술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거하려고 어느 정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필요하면 제거하겠지만, 제거해서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덩어리져 있지 않고 흩뿌려져 있으면, 그 칼슘 필러 제거하려다가 내 살 다 깎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다 태운다고. 딱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굳이 제거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굳이 제거하지 말자. 근데 정 뭐 만져지는 게 있다거나 덩어리진 게 있다 그러면은 조금 오차를 감수하고라도 조금 제거는 하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선생님, 입술 축소 수술 안 하시나요? 만약 안 하신다면 부작용 등의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 옛날엔 꽤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엔 그 환자들이 적어져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옛날에 우리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입술 이렇게 만든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막 안 녹는 필러 막 이상한 거 이런 거 막 잔뜩 맞아가지고 입술이 도톰해야 복스럽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그때 툼레이더 때문에 그랬나? 아무튼 그거 이후로 안젤리나 졸리 예쁘다고 막 입술에 필러 막 이것저것 쑤셔넣기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그 시절이. 그래서 입술에 이렇게 이물 찔러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들 되게 많아서 그때는 그 수술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게 시기적으로 보면은 2008년. 그쵸, 2008년. 그 무렵에 되게 그거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입술 위아래로 이렇게 축소하는 수술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런 수술이 주가 됐었어요. 왜냐면, 요거 잘 보시면 실제로는 이렇게 아랫입술이 두꺼운 사람을 여기서 요렇게 째요. 그래서 잘라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얇게 만드는 거. 또 윗입술도 마찬가지로 윗입술이 너무 두껍다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주는 요런 수술을 했어요. 실제로 저도. 근데 문제는 최근에 입술 축소, 인중 축소 이런 거를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입꼬리 수술하고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흉터가 만들어지는데 이거 저 진짜 보기 싫거든요. 이 흉터. 이거 진짜 보기 싫어요. 기회가 되면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니 뭐 하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저는 뭐 그거는 개인 호불호라고 생각을 하는데 입술 위쪽 이 입술 라인 쪽이랑 입꼬리 쪽에 흉터 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좀 별로로 저는 느껴져요. 왜냐면 아우 막 괜히 봤을 때 성형에 쩐 얼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말리고 싶다. 근데 예전에는 이런 수술은 많이 했다. 그래서 흉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뭐 안으로 줄이는 거, 입술 안쪽으로 줄이는 거 요렇게 줄여놓으면 요거 흉터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점막이라. 그래서 요런 거 이 안쪽 입술 점막에서 하는 작업 이런 작업은 저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환자들이 또 많이 줄었고 또 요것만 하는 제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환자들이 다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치아 교정 중에 광대 수술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치아 교정 중에 광대 수술. 요새는 교정 중에 수술하시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는 사실 조금 짜증나요. 왜냐면 입안에 꺼즈를 넣고 뭐 이러는데 자꾸 그 교정기에 꺼즈가 껴요. 그래가지고 좀 짜증나요. 솔직히 수술하는 입장에서. 근데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자꾸 걸려. 그래가지고 뭐 넣었다 뺐다 할 때 자꾸 걸려. 그래서 좀 짜증은 난다고. 하지만 못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그 안화 뭐 어쩌고 뭐 안화상윤기 함몰룬 돌출룬 뭐 이런 거를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올렸던 게 있는데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함몰룬이 정확히 뭘 말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눈이 들어간 게 더 나은데 외국에서도 딥셋 아이를 미의 요건으로 중시하고 제가 볼 땐 튀어나온 눈은 남자건 여자건 안 이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고 동양인은 돌출눈이 예뻐요.
애시당초 동양인이 한물눈이면 눈이 크기도 어렵고 쌍꺼풀도 생기기 힘듦. 그리고 님이 생각하는 딥셋 아이는 안화상 윤기 정도와 눈의 위치 비교도 고려해야 되고, 여기서 한몰 돌출은 앞광대와 눈동자와의 비교, 그러니까 앞광대 여기와 눈동자와의 비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고, 그냥 한몰이든 돌출이든 적당한 선에서 눈 깊이가 제일 이상적이긴 함. 돌출눈은 차은우를 예를 들어도 차은우 자체도 심한 돌출은 아님. 돌출눈 심한 사람은 안화감압술 받으려 찾아보고, 한몰 심한 사람은 눈 꺼내려는 수술하는 마당에 어느 게 좋다 이런 건 딱히 모르겠음. 근데 동양인은 미관상 적당한 돌출이 가장 이상적인 건 동의함. 뭐 중립받고 이렇게 댓글 쓰신 분도 계셨고요. 자, 지금 댓글에서도 여러분들도 얘기를 하시죠. 뭐 누구는 한몰눈이냐, 누구는 뭐 돌출눈이냐, 뭐 이런 얘기 하시죠. 근데 이 글 중에서, 이 댓글 중에서도, 이게 참, 한 번은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우리가 아는 사람들로 한번 해볼게요. 자, 김연아 씨죠? 돌출눈이에요? 한몰눈이에요? 돌출눈, 한몰눈. 한번 댓글에 써보세요. 토끼님은 한몰이라고 썼고, 돌출인가요? 한몰인가요? 도도님은 돌출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고, CAB님은 한물로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했고, 뭐, 이 같은 사진을 보고서도 돌출, 한몰, 막 이렇게 바뀌죠. 그죠? 자, 그러면 이분 누군지 아세요? 이분은 돌출인가요? 한몰인가요? 아만다 사이프리드인데요. 돌출룬인가요? 한몰룬인가요? 돌출이죠. 자, 그럼 한국에서 돌출룬의 대명사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분인데, 조보아누 님인데, 돌출인가요? 한몰인가요? 대부분 다 돌출이라고 동의하시죠? 그쵸? 자, 그럼 판빙빙. 돌출인가요? 한몰인가요? 판빙빙을 토끼는 한몰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튀어나왔으면, 그쵸? 자, 그럼 안젤리나 졸리. 돌출이에요? 한몰이에요? 안젤리나 졸리 젊었을 때 툼레이더 나오던 시절 사진이거든요? 한몰인가요? 헷갈리죠? 그러면 우리의 무쌍의 대표 주자, 제가 예뻐하는 김고은 씨. 돌출인가요? 한몰인가요?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어렵죠? 자, 왜 여러분들이 돌출이냐, 한몰이냐를 갖고 이렇게 혼돈이 될까요? 이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같은 사람을 두고 어떤 사람은 돌출이라고, 어떤 사람은 한몰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돌출인데 예쁘고, 어떤 사람은 한몰인데 예쁘고, 어떤 사람은 돌출이어야 예쁘다고 하는데 돌출했는데 안 예쁜 애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몰이어야 예쁘다고 하는데 한몰인데도 안 예쁜 사람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안화상 윤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서양인처럼 그윽하게 깊고 이런 눈을 만들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저한테 오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서양 애들처럼 깊고 그윽한 눈이 안 돼. 근데 그게 갖고 싶어요? 사진을 갖고 와요. 외국인 얘처럼 되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나온다고 얘처럼 되냐고. 난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하면 우리가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이걸 돌출이다, 한몰이다 라고 말하는 기준이 없는 채로 각자의 느낌으로 보면서 돌출 같은데, 뭐 한몰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서로 간의 얘기가 전혀 안 맞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조금 의학적으로 가볼게요. 돌출눈은 영어로 엑소프탈모스라 그래요.
엑소프탈모스. 이걸 돌출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라틴어로 프탈모스가 눈이고요. 엑소가 밖으로 튀어나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돌출된 눈이에요.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눈 위에, 눈 주변에 이제 지방 같은 게 막 쌓이면서 눈알이 조금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의 사람을 그렇게 안화 감압술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정상인처럼 만드는 수술이 있죠. 자, 돌출눈이니까 이렇게 한다. 뭐 오케이. 근데 이렇게 또 에녹달모스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한물눈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옴팡눈이에요. 옴팡눈. 아, 저놈 참 옴팡지게 생겼네. 이런 말 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옴팡지다. 옴팡눈. 들어보셨어요? 한국말이에요. 옴팡이 있고 옴팍이 있는데 옴팍은요. 옴팡의 북한말 사투리예요. 지금 런네비 토끼가 옴팍눈이라고 했잖아요. 옴팍은 북한말 사투리예요. 어쨌든 옴팡눈이에요. 이게 왜 생겼냐면 이제 이렇게 한 대 맞은 거죠. 이렇게 뻥 이렇게 두드려 맞은 거예요. 눈 주변을. 그래서 눈 밑에 싸고 있는 이 안화 밑에 뼈가 이렇게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넓어지니까 눈이 이렇게 쑥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옴팡눈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네들 기준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런 애야 대충 딱 봐도 그냥, 아이씨, 눈 많이 튀어나왔네. 뭐 이러겠고. 아니, 이 정도 되면 누가 봐도 꺼져 있으니까 옴팡지게 꺼졌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기준을 잡고 우리가, 뭐,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돌출이 됐다, 아니면 정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까? 우리는 과학하는 사람이니까. 의사들이 고민했겠죠? 그래서 기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눈의 돌출 정도를 재는 기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엑소프탈모메트리라고 해요. 아, 쓰다 말았구나 이거. 이런 기계가 있어요. 돌출 정도를 측정하는 기계죠. 그래서 요거를 재요. 어떻게 재는 거냐면 이 눈가 뼈 있죠, 여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뼈 있죠. 거기다 저 기계를 대요. 그러면 이 기계가 얘가 반사경이고요. 얘가 프리즘이에요. 그러면은 이 눈이 이렇게 옆에서 본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뼈에다가 갖다 대고 여기 눈이 각막에 제일 튀어나온 데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요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눈의 돌출 정도를 측정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거울을 대고 이건 프리즘이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얘를 이쪽 방향에서 본 이미지가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잴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라테랄 오비탈 림이라고 해서 이 눈 안화뼈 바깥뼈에 이렇게 꽉 눌러서 재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눈알이 퓨필, 코니알 에이펙스라고 해서 각막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몇 밀리나 나왔나를 갖고서 우리가 이렇게 잰단 말이에요. 자, 그럼 아까 댓글로 다시 돌아가서 안화상 윤기 정도, 눈의 위치의 비교, 한물 돌출은 앞광대와 눈동자의 비교. 이거는 일반인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정확한 정의는 아니에요. 우리가 재는 거는 이 바깥 안화 뼈에서 재요. 이게 의사들이 많이 고민하고 표준을 잡기 위해서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눈의 돌출 정도는 이 바깥 안화뼈에서부터 돌출된 각막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의 거리로 하자. 이렇게 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뭐 앞광대, 눈동자 뭐 이런 거는 사실은 틀린 얘기죠. 근데 요렇게 보면 뭐 또 충말 되잖아요. 눈동자 여기 있고 앞광대 뒤로 꺼져 있으면 눈 더 튀어나와 보이고 앞광대 많이 나와 있으면 눈 들어가 보이겠고 뭐 이 말도 틀린 얘기잖아요. 않잖아요. 이런 거를 렐러티브 뭐 안구 돌출 뭐 이런 단어를 또 쓰기도 해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들어와서 우리 김연아 씨가
돌출눈이냐 옴팡눈이냐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함몰 쪽에 더 손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눈의 안구의 돌출 정도도 보지만 눈을 그릴 때 해부학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이쪽을 메디알 칸투스, 안쪽의 끝, 그 다음에 이쪽을 라테랄 칸투스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된 거를 여기를 라크리말 레이크, 그래서 눈호라는 표현을 써요. 눈물이 여기 호수처럼 고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런 걸 쓰고 요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선을 몽골리안 슬랜트라고 해서 이 눈이 찢어진 정도를 말하는 각도를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이 눈동자의 사이즈예요. 눈이 이렇게 눈을 떴을 때 눈동자가 얼만큼 보이느냐. 눈동자가 보통 요렇게 있고 여기 안 보이죠, 요렇게. 그래서 정상의 경우는 우리가 60% 미만이다 라고 얘기하면 60% 미만이다, 이 눈동자 보이는 게. 그럼 60% 미만이다 그러면 안검하수라고 그래요. 정상은 60에서 80%. 80%가 넘어가면 왕눈이라고 해요. 왕눈이. 근데 김연아 씨 같은 경우 보면 지금 100% 보이죠. 물론 놀란 눈이긴 하지만.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 아랫 눈꺼풀이 밑으로 꺼져 있고 수평선에서 해 뜨듯이 이렇게 떠서 여기가 비면 이건 또 스크렐라 쇼라고 해가지고 토안 뭐 이런 얘기를 또 써요. 그래서 밑에가 이렇게 보이는 경우. 자, 요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아만다 사이프리스를 보면요. 이거 눈 얼마나 보이죠? 몇 프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전체 눈을 보면 요렇게 있겠죠? 이렇게? 이게 몇 프로나 될까요? 그래도 80% 언저리 7, 80%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100%죠, 100%. 다 보이죠? 놀란 토깽이 눈, 왕눈이. 그쵸? 자, 판빙빙 거의 90% 보이죠? 그죠? 살짝 걸쳐 있긴 한데 거의 90% 보이죠? 그쵸? 안젤리나 졸리 잘 보시면 요거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찍어서 살짝 스크렐라 쇼가 보이는 둥 마는 둥 하지만 잘 보면은 한 8, 90% 정도는 되죠. 그쵸? 자, 김고은 씨 잘 보면 그래도 한 8, 90% 되죠. 그죠? 그런데 눈동자가 작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그려드린 것 중에 요렇게 눈이 있는데 요렇게 눈이 있는데 눈동자가 작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 눈동자 크기도 여러분 다 달라요. 이래 버리면 어떤 느낌이 생길까요? 우리는 정면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눈이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동서양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눈의 좌우 길이에요. 서양인 애들은 이 상하 길이와 좌우 길이가 쭉쭉 뻗어 있어요. 근데 동양인은 이 좌우 길이, 상하 길이가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크다라는 사람의, 우리가 돌출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조보아 씨 같은 경우는 이 위로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 길이 자체가 그렇게 긴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유독 튀어나와 보이는 거죠. 한빙빙 같은 경우는 눈동자가 그렇게 뭐 서클렌즈 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눈동자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 좌우 길이가 조금 긴 편이에요. 그죠? 안젤리나 졸리 이 좌우 길이가 되게 긴 편이죠. 근데 김연아 씨 같은 경우는 좌우 길이가 좁죠. 그러니까 이게 돌출 같기도 또는 한물눈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거죠. 김고은 씨도 보면 좌우 길이가 좁죠. 하지만 아까 이
외측 안화에서부터 눈의 돌출 정도를 보면 우리가 보는 이 눈동자 크기, 눈의 좌우 길이, 폭, 눈에 떠지는 양, 눈동자의 사이즈 이런 거랑 별개로 우리는 돌출 눈으로 느낄 수도 있고 함몰 눈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자, 안젤리나 졸리 같은 서양인 같은 경우는 여기가 튀어나와 있고 눈 자체가 들어가 있죠. 그쵸? 그리고 여기는 튀어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 두 개가 튀어나와 있고 얘가 꺼져 있으니까는 얘는 함몰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조보아 씨 같은 경우 보면 여기도 별로 없고 여기도 별로 없고 눈만 튀어나와 있단 말이에요. 옆모습 보면은 아마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눈만 이렇게 나온 듯이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러면 돌출눈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 눈동자 앞에 튀어나온 정도까지를 보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눈이 돌출됐냐 함몰됐냐라는 기준은 요 길이를 보고 정한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정하는 거지 안화뼈, 뭐 여기 앞광대, 뭐 코 높이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마가 나온다고 함몰눈이 되는 게 아니다. 의학적으로는 함몰돼 보일 수는 있으나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함몰된 눈은 아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라고. 한 번은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머리 아픈 얘기일까봐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김연아 씨 눈은 안 예쁘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 사이가 폭이 좁다고. 그러니까 눈화장을 할 때 이렇게 눈꼬리를 위로 날리는 거예요. 섀도우를 하거나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왜? 사이가 좁으니까. 근데 조보아님 같은 경우는 눈꼬리를 굳이 안 날려요. 그럼 어떻게 보면 반달눈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약간 느낌적으로 약간 이런 반달눈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판빙빙 같은 경우는 좌우 길이가 넓잖아요. 동양인 치고. 그러니까 돌출눈처럼 보이겠죠. 안젤리나 졸리 엄청 길잖아요. 김고은 씨 여기 보면 아이라인 그린 거 보이세요? 여기? 요 보이세요? 아이라인 살짝 그린 거? 보이시죠? 여기 살짝 그린 거. 요게 좁으니까 마치 내 눈이 여기까지 있는 것처럼 보이게 그리는 거죠.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돌출을 말할 때는 이런 측정 장비를 갖고 재는 거고 우리가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거는 안화뼈를 기준으로 보는 게 의학적인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남자도 똑같아요. 뭐 남자도 내가 뭐 봤는데 그냥 특징적인 것들 뭐 보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의사들은 판단한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뭐 돌출눈, 함몰눈 수술 뭐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러면 티타늄으로 턱이나 광대를 재건한 경우도 영상 내용과 같은 걸까요?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작은 핀보다 훨씬 면적도 커질 텐데 궁금하네요. 티타늄으로 재건 생각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뭐 레이저나 이런 거 받으면은 금속이 있는 데가 뭐 찌릿찌릿 전기오도 뜨거워지고 뭐 이럴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걸 하나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요런 바늘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기파 같은 게 통해요. 여기서 전기가 만약에 100볼트가 흐른다고 합시다. 아니 10볼트? 10볼트만 합시다. 흐른다고 했을 때 요 끝에서 여기랑 딱 닿는 순간에는 스파크가 튀고 여긴 굉장히 뜨거워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애가 있다면 이런 애가 여기 있어서 똑같은 10볼트로 여기에 이렇게 닿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열도 별로 안 나고 스파크 튀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넓은 면적에서 전자기파를 흡수할 때 그 열을 느끼거나 이런 것들이 줄어요. 그래서 열이 나냐 안 나냐 뭐 뜨겁게 느낄 수 있냐 라고 물어보면 그럴 수는 있으나 핀 몇 개 박혀 있는 것보단 오히려 넓게 들어가 있을 때 그 느낌이 훨씬 덜하다.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이 되셨길 바라고요. 강한 핸들링을 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안면거상 후에 마사지를 하면 피부가 처지지 않을까요? 자, 이 얘기가 조금 여러분들이 혼돈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강한 핸들링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요, 그냥 목티가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목티가 늘어나게 막 이렇게 벗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강한 핸들링을 하지 말라는 거는. 그리고 마사지는요, 빨고 조물조물 빨고 뭐 다림질하고 요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옷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뭐 티 같은 거 벗을 때 막 이렇게 벗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목 늘어난다고 비싼 옷은 그렇게 안 벗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뭐 그냥 속에 있는 면티 같은 거는 그냥 뭐 이렇게 벗잖아요, 우리가. 그 차이랑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도 똑같아요. 자꾸 이렇게 벗어대면 목 늘어나듯이 세게 무슨 경락 뭐 이렇게 볼 막 팍팍팍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하지 마시라. 대신에 기구로 이렇게 살살살살 돌려주고 요러는 거, 손빨래 쪼물쪼물 하는 거 같은 거는 괜찮다. 오히려 도움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핸들링을 하지 말라고 뭐 이걸로 이렇게 막 세게 문지를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제가 입을 닫아야죠.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옷을 벗지 말아요. 옷을 아낀다고. 그쵸? 티를 벗을 때 그럼 어떻게 벗어야 돼요? 최대한 안 드러나게 이렇게 벗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벗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이렇게 막 볼을 막 두드려 패듯이 이렇게 하는 거를 봤거든요, 제가. 근데 그거는 글쎄, 뭐 기분은 좋고 시원은 할지 모르겠는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뭐 토요일 날 어제 수술할 때 보니까 또 질문 주신 분들이 또 있던데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정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오늘 이 학회 미팅 준비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퇴근하고 겨우 머리 감고 그거 하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이해해 주세요.